서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라는 소설을 배웠었어요. 근데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단점이 되게 많은 수업 방식이긴 하지만 장점도 있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또 잠깐 멈추고 앞부분을 다시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수업 시간보다 좀 짧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짧고 굵게 집중력 있게 수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 않을 테니까 오늘도 길지 않게 수업할 테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서씨랑 나랑 술을 마시고 서씨가 술 취한 나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같이 갈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동대문으로 데려갔던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읽어봤어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요, 우리 밑에 32쪽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프린트 펴시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대문의 본 건물은 집채만한 크기의 돌로 된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자, 동대문의 본 건물은요, 굉장히 큰 돌 위에 세워져 있나 봐요. 근데 그 축대의 높이는 6m 남짓 되어 보이고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축대에서 시작되어 역시 커다란 돌이 쌓여 이루어진 성벽이 건물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동대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그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사진 보여줬던 거 기억나죠? 거기 보면은 동대문이 있고 그 주변에 돌로 만든 성곽이 쫙 이어져 있는 걸 우리가 봤었어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 성벽을 서씨는 마치 고계단의 원숭이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듯이 익숙하고 민첩한 솜씨로 올라갔대요.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 보이죠? 마치 고계단의 원숭이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듯이. 즉 원숭이가 장대 타는 거 되게 날쌔고 가뿐하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성벽을 쉽게 타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봤을 때 서씨는 이 성벽을 탄 게 한두 번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서씨가 성벽을 타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서씨는요, 조명을 쫙 받으면서 성벽을 타는데요. 푸른 조명을 받으며 서씨가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 광경은 나로 하여금 신비한 나라에 와서 거대한 무대 위에 장엄한 연극을 보는 듯한, 자, 여기도 듯한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아까 전에 원숭이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듯이처럼 여기도 지금 듯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유, 즉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단 하나의 넓은 빗살이 펼쳐지고 그 빛에 의해서 풍경이 탄생하여 오만한 마음을 가진 양 흔들리지 않고 정립해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어쩌면 호소하는 듯한, 어쩌면 도전하는 듯한, 어쩌면 그것의 손짓에 응하는 듯한 몸짓으로 지금 듯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유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몸짓으로 몸의 온갖 근육을 움직이며 성벽을 기어 오르고 있는 그 사람은 문득 나에게 전율조차 느끼게 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높은 성벽, 그 커다란 돌로 된 성벽을 사람이 어떤 안전장치나 밧줄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맨몸으로 굉장히 가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광경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뭐뭐 하는 듯이 뭐뭐 하는 듯한 하면서 비유를 다양하게 쓰면서 서씨가 성벽을 올라가는 모습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자, 서씨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서씨가 성벽 위로 막 올라가더니 결국에 성벽 위에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돌덩이를 두 손을 이용해서 으악 이러면서 든 것도 아니고요. 한 손에 돌 하나를 번쩍 번쩍 든 거예요.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는 그런 무게였는데, 그 무게를 가진 그 돌을 그는 맨손으로 번쩍 번쩍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그리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었던 자리를 서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것도 이 사람은 거의 뭐 저글링 수준이에요. 돌을 한 손으로 들고 막 위치를 바꾸고 흔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위치를 바꿔서 곱게 내려놓았다. 이걸 본 우리 서술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그래서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고담 같은 데서 등장하는, 고담이라는 거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전설 같은 데나 등장하는 그런 역사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푸르게 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 무슨 전설 속에서 등장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에서 깨어났다거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집채를 들어올렸다거나, 이런 얘기는 옛날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역사는 나도 알지만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있는 기분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광경을 봤기 때문에 꿈속에 있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할 말을 잃은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 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렇겠죠. 너무너무 힘이 센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 이건 신기한 걸 넘어서 좀 공포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 서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서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랑스럽다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죠.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그럼 그렇지. 이런 힘의 원천이 유전적이었던 거예요.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상님들은 다 장군이었던 거야. 그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랬겠죠. 옛날에 힘세면은 대부분 뭐 장수, 장군 뭐 이런 걸 해서 무관으로서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는 건 그런 거겠지. 뭐 전쟁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자기들도 영광을 이렇게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에 이 힘이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역사들의 힘이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그렇겠죠. 요즘 생각을 해보면 힘 세면은 그걸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로 직업을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로 뭐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역도 선수 말고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변한 거예요. 힘이 가치가 있는 시대가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힘이 가치를 잃게 되어서 서 씨가 그 힘을 굳이 펼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그 힘은 서 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자, 그렇겠죠. 지금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단화되고 가치화되고 이게 교환 가치로 평가가 되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힘이 세봤자 그걸로 할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은 그냥 공사장에서 돈을 조금 더 받는 정도밖에 없는 거지. 굳이 뭐 이걸로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거나 뭐 영광스러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거나 이런 가치는 사실 없어진 거예요. 결국 서 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서 씨가 왜 그 힘을 가지고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자기 조상들이 이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명예를 드높였고 가문을 영화롭게 했는지, 가문을 자랑스럽게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을, 이 가치로운 힘을, 이 명예로운 힘을 이런 데다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선조의 영광을 보존하기로 하고 보수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이런 돈 버는 데 쓰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모든 것이 물상화되고 모든 것이 교환 가치로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에서 자기 힘을 그런 교환 가치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현대 문명의 이런 자본주의 시대의 논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존재, 자기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이 가치, 이런 것을 오롯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그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서 씨는 평소에는 힘을 쓰지 않아요. 공사장에서는 힘 쓰지 않아. 그냥 남들만큼만 일해요. 대신에 선조들에게 나 아직도 힘이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동대문에 와서 이렇게 돌을 옮기는지 이제 드러났죠. 막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는 변했지만 이 나의 가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힘의 가치 이런 것들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조상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현실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 돌을 옮긴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효용 가치는 없는 행위지만 다만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행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낮에 서 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도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가 변했다는 걸 모를 때, 자, 대낮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대낮은 어떤 시간이에요? 서 씨가 힘을 쓰지 않는 시간이죠. 즉, 서 씨의 힘이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죠. 현대 문명의 시간이죠. 그래서 대낮이 현대 문명의 시간이라면 반대되는 시간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바로 위에 여기 한밤중이 있었어요. 한밤중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반대예요. 그래서 한밤중은 힘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간, 그리고 선조들에게 그걸 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의 위치가 변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갈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 서 씨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다. 이 사람은 지금 서씨를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여기고 있어요. 서씨와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요. 이제 서씨는 아마 동대문을 지나갈 때 빙그레 웃을 거야 라는 것을 상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서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집. 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안주를 동경하는 그 집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창신동이겠죠. 창신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안주하는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었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자, 헤어날 길 없는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했었죠. 창신동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질서하고 궁핍하고 퇴폐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 내가 계속 같이 살다 보면은 나도 그 사람들한테 물들지 않을까? 나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침잠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곳을, 즉 창신동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뎌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었다. 즉 내가 새로운 양옥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 집은 어떤 공간이냐면 너무너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가 되고 권태롭고 그래서 심지어 혐오를 느끼게 될 정도래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란 놈은 아마 알 수가 없는 놈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신동에 살 때는 안주를 동경했지만 이 양옥집에 오니까 오히려 그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이 너무 싫고 권태롭고 혐오스럽게 느껴지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획일화된 공간을 견딜 수 없어지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그런 자기의 모습이 이제 혼란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주를 동경했다가 지금은 권태와 혐오를 느끼고 있어요.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 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왜 집어 올렸을까요? 이 집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나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확히 정각이 되면 피아노를 치고 정확히 뭐 몇 분이 되면 피아노 소리가 끝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끝나면 또 그 시간이겠지 싶어서 팔목시계를 딱 본 거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역시 내가 이 집이 싫은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그 혐오증의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자, 나는 양옥집에 오고 나서 옛날에 창신동에 살았던 서씨를 회상해요. 서씨가 동대문에 나를 데려가서 그 돌을 옮기는 행위를 보여줬던 것을 회상해요. 그래서 이 거짓 없는 행위, 즉 돌을 옮기는 그 행위를 거짓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냐면 이 행위는 아주 원초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획일화된 규칙화된 생활과는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씨가 내게 보여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자, 서씨의 행위를 성실이라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성실을 그 수식하는 단어를 잘 보세요. 몽상적인 의미의 성실이래요. 그러니까 즉 성실하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효용 가치는 없는 성실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현실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를 움직이는 행위는 어떤 가치도 없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몽상적인 의미의 성실, 즉 아주 뭐 비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는 없는 그런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즉 서 씨의 행위를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행위, 성실. 그래서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냐면 서 씨의 행위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집의 틀에 박힌 규칙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서 씨의 생명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서 씨가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한다는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이 집의 틀에 박힌 가풍은 되게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비판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올마온 다음 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집에서는 식사 시간 끝나면 잡담 시간, 그 다음에 공부 시간,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모든 집의 구성원들이 그 시간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그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 앉아서 기타를 퉁겨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기타를 왜 갑자기 튕겨보고 싶었을까요?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죠. 누구나 피아노를 보면 쳐볼까? 기타를 보면 쳐볼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자유로운 욕구예요. 그럼 치고 싶을 때 치는 게 당연하고 원초적인 생명력이 있는 행위예요. 근데 이러한 내적 충동을 충족시키기에 이 집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죠. 즉, 이 집의 생활과는 맞지 않는 내적 충동이죠. 기타를 켜야 되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켜면 안 돼요. 뭐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시간에 기타를 켜는 건 안 되는 행위예요, 이 집에서는.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봐. 기타를 잡고 뚱뚱뚱 뚱뚱뚱 쳐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시간이었어요? 공부 시간이었어요. 공부 시간. 공부 시간에 기타를 친단 말이야. 음을 시험해 본단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생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면서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또 정해 주십니다. 자네 기타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치게. 그 시간은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시간이네 라고 정해주세요. 이렇게 기타 켜는 시간, 미싱 돌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 충동이 있어도 이런 외적인 규제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자, 이 집의 위대한 가풍, 즉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을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서술자가 이 집의 가풍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건 사실 반어예요, 반어. 그래서 이 집의 가풍을 비판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그렇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기타를 쳐 라고 시간을 주셨지만 그 계획하고 치면 흥이 안 나잖아요.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도 마당 한가운데서도 방마다에도 절망감이 마루 끝에도 마당 한가운데서도 방마다에도 차서 감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는, 즉
창신동 그 집은 절망감이 아주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즉 그 사람들은 감동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은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가는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 즉 내 기타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 절망에 가득 찬 창신동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고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서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이, 또 비유 나오네요. 직유법. 뭐뭐 하듯이 낡아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지금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대. 지금 부정이 2번 나와가지고 헷갈리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타가 낡아빠진 모습으로 노인이 내가 이제 늙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듯이 기타가 방의 구석쟁이에 이렇게 방의 구석에 기대어져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집에서는 기타가 쓰이지 못했다, 방치되었다라는 뜻이죠.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 자, 처음에는 나는 이 집을 좋아했나 봐요. 존경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말끔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이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마치 경치 처음 보면 우와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제는 이 집에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재인식을 합니다. 이해와 감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그때였다. 이해랑 감정은 다르죠.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고 감정은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따로 감정 따로다라는 것도 그때 깨달은 거죠. 뭐라고 깨달았냐면,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땜질해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이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준 그 그늘없는 표정, 당당한 표정, 즉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즉 양옥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전진적이고 계획적이고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문화적이다, 문화인이다 라는 말이 되게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나? 그쵸, 좀 부유하고 여유 있고 계획적이고 좀 당차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즉 내가 이걸 해야지 라는 목표가 있어. 그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고 계획에 맞춰서 탁탁탁 살아가면 그 목표, 즉 어느 지점이라는 거는 인생의 목표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 어느 지점, 내가 원하는 것과의 거리를 단축시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이것은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마음은, 감정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해와 감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머리로는 멋있는 사람들이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박탈당한 것 같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이해와 감정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내용 이해되시죠? 그 다음 뒷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나는 이 집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얘들아 너네가 사는 거는 정말 획일적이고 자유가 없는 삶이야 라는 깨달음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밤중에 피아노를 뚱땅뚱땅 시끄럽게 치게 되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친다고 여기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원작 소설을 보면은 뭐 노래나 곡을 치는 게 아니고요, 광폭한 소리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뚱땅뚱땅인 거예요. 막 피아노를 막 쿵쾅쿵쾅 뭐 뚱땅뚱땅땅땅땅 막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막 치니까
서술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이렇게 시끄럽게 막 피아노를 치면 방마다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서 나오지 않을까? 사실 계획에는 거실에 나와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방에서 각자 이제 잘 시간인데 그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이 피아노 소리가 궁금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집의 규칙을 깨는 거죠. 방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 거실로 나오니까 깨는 거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피아노를 쳤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고 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나와서 피아노에서 그 주인공을 조용히 떼어내요. 그래서 고독함을 느낀다고 나오거든요. 이 고독함이 왜 느끼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양옥집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억압된 이 생활 속에 되게 익숙해진 사람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생활 속에 있는 나 혼자서는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나는 공원에서 만난 즉 바깥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에게 어느 쪽이 틀려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